아주 노련한 형사는 범죄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 그리고 남아있는 물건을 보고 범인의 범행 동기와 수사의 방향을 직감적으로 파악한다고 합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은 경기도 파주시 사는 70대 재력가 남성이 종적을 감춰버린 지난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이 이 사라진 재력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한 건 실종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맨 처음 눈에 띄었던 건 집 전체에 설치돼 있던 CCTV가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이 집에 보관돼 있던 귀중품들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가족과 지인에게조차 소식이 끊긴 채 사라진 이 마을 회장 출신의 수십억대 재력가였는데요. 통째로 CCTV가 없어진 상황. 경찰은 이 남성이 스스로 종적을 감춘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집에서 끌려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라진 70대 남성 재력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 남성의 실종 사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었던 걸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재력가였던 70대 남성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일단 범죄 현장을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범죄 현장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CCTV가 통째로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 현장에 이제 금품이라든가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자발적인 이 70대 노인이 자발적인 가출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거기서 떼어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사실 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떼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집의 집안 내부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라든가 기금속이 현장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돈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혹은 당시에는 돈보다 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 자체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성의 납치가 우선일 그럴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돈이라든가 현금 또는 뭐 어떤 귀중품을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향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한번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CCTV가 곳곳에 있는 CCTV가 다 뜯어져 나갔다는 것은 CCTV의 위치를 일단 아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이 범행 현장에서 이 70대 재력가를 납치를 해서 나갔을 때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CCTV를 뜯어서 가져갈 정도이면 그 전에도 이곳에 드나들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곳의 위치에서의 그 장소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인, 즉 아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종자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휴대전화 신호 어디서 마지막으로 끊겼나요? 예, 경찰이 이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휴대전화 추적을 해보니까 이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인근의 모든 CCTV 화면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아하,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역의 CCTV를 살펴봤을 것도 같은데 그 CCTV에는 혹시 70대 재력가가 있었나요? 혹시라도 이 70대 남성 재력가가 이 아파트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파트에 있는 파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에 그 CCTV를 모두 영상을 경찰들이 일일이 확인해봤는데 아무리 눈이 빠지게 찾아보려고 해도 이 70대 남성의 모습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의 눈에 수상한 모습이 하나 포착되는데요.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네. 커다란 여행 가방처럼 보이는 가방을 아주 낑낑거리면서 힘들게 옮기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이 두 남성이 어쩌면 이 70대 남성의 사라진 종적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자, 찾는 사람은 안 보이고 일단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딱 보기에도 수상한 남성이 커다란 가방을 나르고 있었다. 저는 무서운 생각마저 드는데 이 남성들을 찾아서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들은 이 CCTV에 찍힌 건장한 체격의 남성 둘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남성 2명을 검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 남성 2명을 검거했지만 여전히 70대 재력가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2명이 어떻게 진술을 했느냐. 네. 나는 현재 그 70대 재력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단지 그 파주의 아파트에서 서울 강남에
한 주택으로 이 남성을 납치해서 데려갔기만 했을 뿐 그 이유는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외의 수학이네요. 그래도 가방으로 옮겼던 남성 2명이 실종돼 70대 재력가를 납치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럼 어디인가 감금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가는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마지막 그리고 이제 CCTV 인근 것을 확인해서 남성을 지금 찾았습니다. 그 남성은 자기는 어디에다가 옮겨준 것밖에 없다. 그 어디가 어디냐? 네. 바로 이 강남에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쪽을 가서 원룸을 살펴봤는데 최초에는 그 70대 노인을 전혀 발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악취가 상당히 났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원룸 구석에 벽돌로 이렇게 뭘 덮어놓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벽돌 구조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혹시 좀 뭐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 벽돌을 치우고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찾던 바로 그 70대 노인이 그 시신으로 발견된 상태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누군가 살해를 하고 은폐할 목적으로 저렇게 벽돌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실종된 줄만 알았는데 재력가가 서울의 한 원룸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해당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정도면은 이 남성과 어떤 원한 관계가 있을 만하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경찰은 이 남성들을 먼저 용의자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은 이제 심부름센터 직원들이었는데요. 네. 자기들은 납치만 했지 절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어떤 모녀가 시켰다. 모녀? 네, 어떤 모녀가 돈을 주면서 납치를 해달라고 해서 납치만 했을 뿐이지 네. 살인은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털어놨던 것입니다. 어떤 모녀가 남성 2명을 찾아와서 납치를 해달라고 사주를 했다.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2명의 여성은 대체 70대 재력가랑 무슨 관계죠?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70대 재력가를 납치한 2명의 남성, 당시 선거운동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접근을 해서 납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 남성 2명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 모녀가 우리에게 납치를 사주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모녀 60대 여성과 이 60대 여성의 딸인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이 70대 재력가 남성과 내연 관계였던 거예요. 재력가 남성의 내연녀와 내연녀 딸이 납치를 해달라고 20대 남성에게 사주를 했다. 그렇죠. 원래는 한 9년 정도 이 60대 여성과 숨진 70대 재력가 남성이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인연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인연이었냐면 남성이 여성에게 1억 원 넘는 어떤 아파트, 전세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기도 했고 모녀의 살림살이를 지원해 줬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사실상 가족이나 다른 바 없이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70대 남성이 60대 내연녀와 이 내연녀의 20대 딸,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녀는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그러면 헤어질 거면 위자료라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60대 여성은 수년간에 걸쳐서 사이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70대 남성이 나를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지만요. 범행 자체는 사실 계속 부인했었어요.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내연남과 관계가 안 좋긴 했습니다만 나는 납치를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죽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뭐 증거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다행히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인터넷 검색을 했던 정보로 확인을 한 겁니다. 이 내연녀의 딸이 인터넷에서 건장한 남성이 필요하다라는 SNS에 글을 올린 기록이 있었고요.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시신을 은폐하려고 했던 벽돌과 같은 단어를 검색한 기록을 발견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궁을 하자 이 모녀가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발뺌하지 못하겠죠. 변호사님, 그날의 진실은 뭔가요? 예,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사실로 그날의 범행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내연이의 딸이 먼저 70대 재력가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날 미리 불러뒀던 그 심부름센터 직원들, 남성들과 함께 이 남성을 70대 남성을 납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CCTV를 모두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납치를 자신들이 살던 파주 아파트로 데리고 와서는
이 남성, 70대 남성 협박을 해서 돈을 내놓아라. 이게 돈을 오는데 내놔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70대 노인이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 이 노인을 강남의 원룸으로 그 최종 범행 현장에서 옮겨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흘간을 굶겼습니다. 아. 그 다음에 결국 마침내 살해를 하고 벽돌을 쌓고 거기다가 안매장했던 것입니다. 왜 사흘간 굶기고 또 보통 돈을 노렸으면은 뭐 집안에 있는 귀중품을 가져갔을 텐데 그것도 안 가져갔단 말이죠. 의문점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본인들 생각에는 아마 그 푼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내연녀하고 또 내연녀의 딸은 1년도 아니고 9년 동안 같이 그런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어떤 거액을 요구를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고 본인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집에 있는 그 뭐 현금이라든가 기금속 이외에 더 많은 돈을 요구를 본인들이 원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죠. 이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 아들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범죄자는 그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각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범행이 밝혀지고 나면 이게 얼마나 엉성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것을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가지고 완전 범죄를 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된 것이죠. 변호사님,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딸이 굉장히 주도적이었어요. CCTV를 뜯어낸 것도 딸이었고 아까 막 벽돌을 검색한 것도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범행을 계획한 게 딸이었단 말이죠. 아니 원하는 살만한 사람은 아내, 내연녀였을 텐데 왜 딸이 그렇게 도왔을까요? 이 딸이 도운 것도 충격적이에요, 적극적으로. 근데 그 딸이 이런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만삭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만삭인 채로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60대 여성이죠. 이 엄마가 평소에 이 남성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요새 이 남성으로부터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서 딸에게 도와달라고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삭인 이 딸이 적극적으로 이 엄마를 돕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엄마가 어떻게 딸에 얘기를 했냐면 네가 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어떤 70대 남성이죠. 네. 이 70대 재력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딸이 적극적으로 아까 SNS를 통해서 이리저리 사람을 모았고요. 이러한 와중에 엄마는 이 딸을 시켜서 안매장할 도구까지도 구입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공모를 한 정황에 포착이 된 겁니다. 엄마와 딸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님, 어떤 선고가 내려졌나요? 예, 이 범행에서 사실 범행을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사람은 사실 딸이죠. 네. 근데 이 딸이 이제 20대 딸이고 그 모친이 60대 그 내연녀 관계 있던 그 예. 여성인데 이 20대 딸을 내연녀 여성이 모든 걸 사실 배우에서 조정했다고 본 겁니다. 60대 여성이 딸을 조정한 거는 20대 여성이다. 그렇죠. 60대 여성이야말로 이 범행을 그 제일 먼저 계획하고 기획하고 모든 것을 배후에서 다 그 진두지휘, 그 최종적으로 지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재판부는 60대 여성에게 그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고요. 예. 다른 어떤 그런 사정들을 참작해서 징역 10년 정도로 선고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가 극악 비열하고 극악 무도해서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60대 여성 징역 30년, 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딸이 아까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옥살이는 그러면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법의 집행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관련자들은 처벌을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뭐 납치를 했던 그 남성들이요. 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60대 엄마와 20대 딸 그리고 심부름센터 직원 2명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뭐 콜택시 기사 그다음에 이 여성들 모녀의 지인들 뭐 포함해서 모두 10명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판 결과를 보면 일단 피해자를 납치했던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1심에서 선고를 했었는데요. 2심에서는 이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어요. 5년을 받았던 심부름센터 직원은 7년으로, 3년을 받았던 직원은 4년으로 형량이 오히려 늘었는데 그 이유를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직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 이렇게 판결했죠. 죄가 더 무거워진 겁니다. 오직 돈 때문에 한때 사랑했던 남성의 목숨을 앗아간 여성과 그리고 그의 딸. 오늘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실종자 찾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